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병자호란의 역사 5부입니다. 남한산성 대치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1637년의 새해가 밝습니다. 이때 겨울은 유난히 또 추웠다고 하죠.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남한산성까지 도착했고, 홍타이지는 조선 사신단을 통해 인조에게 마지막 경고 편지를 보냅니다. 몇 문장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그대 나라 군신은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한 이들을 받아들여 명나라에 바치고, 명나라 장수가 투항해 오면 군사를 일으켜 길을 막고 끊었으며, 우리의 구원병이 저들에게 갈 때에도 그대 나라의 군사가 대적하였으니 이는 군사를 동원하게 된 단서가 또 그대 나라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신이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국서를 마침내 못 보게 하였다. 그런데 짐의 사신이 우연히 그대 국왕이 평안도 관찰사에게 준 밀서를 얻었는데, 거기에 정묘년 별난 때에는 임시로 속박됨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에 입각해 결단을 내렸으니 관문을 닫고 방비책을 가다듬을 것이며, 여러 고을에 효유하여 충의로운 인사들이 각기 책략을 바치게 하라 하고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모두 세기가 어렵다. 그대들이 도탄에 빠진 것은 실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단지 그대 나라의 군신이 스스로 너희 무리에게 재앙을 만나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집에서 편히 생업을 즐길 것이요, 망령되게 스스로 도망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하라.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고, 성안이나 초하에서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는 자는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반드시 정중하게 대우할 것이다. 이를 그대 무리에게 유시하여 모두 알도록 하는 바이다. 인조가 회신을 해야 하는지, 회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사과를 할 것인지를 두고 또 한 번 최명길과 김상원이 대립합니다. 김상원은 조선의 국왕으로 오랑캐에게 절대 체면이 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최명길은 기왕 머리를 숙이는 거 상대가 흡족해야 사과의 의미가 있다며 최명길과 김상원은 또 한 번 대립하죠. 인조는 최명길에게 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최명길이 작성한 사과의 내용과 용서를 구하는 회신을 청나라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측에서 이 사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온갖 대신들이 거품을 물고 늘어지며 최명길을 포함해 강화를 논하는 대신들 모두를 파직하거나 벌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최명길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닐거니와 최명길의 능력과 충직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명길을 포함해 강화를 원하는 주화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인조도 사과문의 내용이 거절당한 것에 큰 불만을 품기는 품은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기분파였던 우리 인조는 조금씩 싸우자는 항전 의사를 내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조선 군대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니 인조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 회로를 돌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양평에선 2명의 도원수, 김자점과 심기원이 이끄는 황해도 강원도 병력이 있었고, 1월 6일 강원검사 조정호가 장계하여 현재 강원도 병력이 양평에서 양주에 주둔하고 있으며, 남방의 경상전라 병력이 올라오면 그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전해왔고, 같은 날 1월 6일 함경도의 군사들이 강원도 금화현에 도착했다는 장계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김류와 최명길 등이 청나라군의 답서를 다시 보내자고 했을 때 인조가 얼버무립니다. 하도 김류와 최명길이 답신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인조는 마지못해 여러 대신들끼리 의논하라는 식 정도로만 대답했죠. 인조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경상전라 병력은 대체 언제 북상하는 것이었을까요? 전라 경상 병력 중 경상 좌병서 허원과 경상 우병사 민영의 경상도 병력이 이미 1월 2일경 경기도 광주의 쌍령이란 고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쌍령은 말 그대로 도로 하나를 두고 양옆에 높은 고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상 좌병사의 부대와 경상 우병사의 부대들이 각각의 고개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쌍령은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과 거의 같은 산맥으로 이어져서 능선 따라 행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문제는 이 쌍령의 이름처럼 경상 좌병사의 부대와 경상 우병사의 부대가 서로 다른 고개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안동영장 선세강이 이런 배치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부대 간 상호 협조가 안 되어 한쪽 고지에 다 모이자고 제안했으나, 경상 우병사 민영은 산해 지형에서는 부대 간 거리를 두는 것이 적군의 매복을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나라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고, 얼마 되지도 않은 병력이 우리를 매복할 경우 모여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게 더 낫다며 배치를 유지하기로 합니다. 또한 적의 주력은 기병이고 유목민족들은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는 반면 조선군의 주력은 활과 총이기 때문에 적의 기습에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추었습니다. 민영이 이렇게 과한 자신감을 보이면 노장이었던 경상좌병서 허완이 중재에 나서 주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허완은 겁이 많고 소심했다고 하죠. 경상좌병서 허완은 남한산성까지 거의 다 오기는 했지만 거의 다 왔을수록 더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경상우병사 민영은 빠르게 진격하고 싶어하는 닭도령 장수였죠. 심지어 경상도 병력을 지휘하던 허완과 민영은 정찰대원을 괜히 보내서 적군에게 들키면 우리의 위치만 알려주는 꼴이 된다고 정찰
부대를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당시 경상도 병력은 약 2,000명 정도, 원래 북상해야 할 경상도 병력은 8,000명이었으나 4분의 1 병력만 출발한 겁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력을 모으고 재편한 뒤 출발을 해야 하나 초조했던 남한산성의 조정에서 독촉하는 바람에 빨리 출발하느라 충분한 병력을 데려오지 못한 것이었죠. 사실 전체 경상도 병력 수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 조정의 독촉에 부랴부랴 출발해서 쌍용 고개엔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1월 3일 경상도 병력은 곧바로 남한산성 행군을 위한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이 청나라 명나라 전투를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나라군이 얼마나 정보전에 능한지. 경상도 병력이 쌍용에 주둔하고 있던 사실을 대체 청나라군이 어떻게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청나라군은 허완이 있는 경상 좌병사의 병력이 있는 고개부터 공격했습니다. 바야흐로 쌍용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확실히 이 조선군의 자랑은 활과 총이었습니다. 경상 좌병사의 부대들은 허완의 지시에 따라 포수와 궁수들을 잘 배치했고 청나라군의 첫 공격을 활과 총으로 모두 격퇴냅니다. 심지어 청나라군 적장 한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죠. 청나라군의 1파 공격은 막아냈지만 문제는 조선군도 공포에 질려 난사를 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게 난사를 해서 청나라군의 1파 공격은 막아냈지만 문제는 남은 화약량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반면 조선군의 조총부대에 놀란 청나라군은 2파 기병대를 보낼 때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총의 사정거리 멀리서 공격할 듯 도발해 조선군의 의미 없는 사격을 유도했습니다. 조선군은 이번에도 조총을 마구잡이로 써대기 시작했고 화약량 부족으로 누가 봐도 조선군의 조총을 쏘는 소리가 줄어들었을 때 청나라군 2파 기병대가 빠른 속도로 들이닥쳤고 금세 조선군의 포수부대와 궁수부대는 전열이 와해되고 맙니다. 경상 좌병사 허완은 병사들에게 후퇴 지시를 내렸지만 허완은 그만 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결했다는 설과 난리통에 밟혀 죽었다는 설이 있죠. 경상 우병사 민영이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만 정말로 쌍용은 고개가 도로로 양분되어 있고 부대별로 흩어져 있는 경향이 커서 경상 좌병군을 향해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 청나라군은 그대로 민영이 지휘하는 경상 우병군도 공격합니다. 경상 우병사 민영이 지휘하에 경상 우병군은 최대한 마구잡이로 조총을 쏘아대는 것이 아닌 공격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청나라군에게 대응했고 청나라군의 피해는 경상 좌병군과 싸울 때보다 더 컸습니다. 청나라군은 기병대를 각 부대별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경상 우병군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고로 조선군이 화약을 보관하던 무기고가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청나라군이 한꺼번에 들이닥쳤고 경상 우병군도 전멸해버리고 경상 우병사 민영은 후퇴를 거부하고 싸우다가 전사했죠. 이 전투가 1월 3일 하루 동안 일어난 쌍용 전투랍니다. 그동안 쌍용 전투는 한국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 중 하나로 손꼽혀왔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름 조선군 잘 싸웠습니다. 청나라군의 피해 규모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어쨌든 현장에서 청나라군 지휘관 중 한 명이 전사했고 청나라 측 기록에선 조선군의 총소리에 놀래서 부대에서 이탈하는 청나라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군이 승리한 전투였음에도 전투 후 홍타이지는 쌍용 전투 당시에 청나라 장수들을 처형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실 청나라군도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이긴 전투였습니다. 다만 조선군이 열심히 싸웠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경상도 병력이 전멸해버린 건 아쉬웠죠. 남한산성이 청나라군에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 쌍용 전투의 결과가 바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가 1월 15일이 되어서야 쌍용 전투의 패전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조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북쪽에는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의 병력이 그리고 전라도 병력도 남아있잖아요. 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